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기차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바로 수업에 임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 OT 시간이었다면 이제 오늘이 정규 이제 수업인데 지난주에 빠지신 분이 계실까봐 지난주 했던 거 잠깐 보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4페이지부터가 우리 단원의 이제 첫째 단원이고 지난주 수업이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거기 14페이지 상단에 도표 보시면서 고려시대의 객주 상인에서부터 이 단원은 출발을 하니까 중개업에 관련되는 효시가 무엇입니까? 하면 객주를 체크합니다. 체크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 거기서 신, 허 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업은 등록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랬고 내려가면 2번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제1조입니다. 이번에 개정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다가오는데 직접 목적이 전문성을 제고하여 전문성의 동그라미 2번 간접 목적으로서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업의 동그라미 중개 업무, 중개업자 이런 단원에 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1조는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 인사말까지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개업했을 때 친구가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까지 전달시켰습니다. 자,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제시합니다. 모든 단어는 이해하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여기만 오면 암기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해하면 틀리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되 첫 번째 암기해야 될 것 중개 체크하고 있습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 3번 중개업, 4번 2번이 공인중개사고 4번이 개업 공인중개사.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 수업이 이어지니까 세 사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이 뭐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일명 중개법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 아마 양이 제일 많겠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약 80% 정도가 이 사람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면 3번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우리는 이를 부칙 6조인 개업 공인중개사다.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보면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모두 몇 종류가 있다? 세 종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야 앞으로 수업이 연결됩니다. 넘어가서 다섯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정의도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들어오면 세 마디를 찾아내야 됩니다. 사원 임원을 포함에 동그라미 되어 있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동그라미 업무를 보조하는 자 하여 보조에도 동그라미.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시험에 왔다 그러면 세 단어가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제일 먼저 짚으셔야 될 것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이거를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아내는 분이 많습니다. 문제 내보면.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부터 찾아내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밑줄 껐습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하여 보조의 동그라미. 그때 단순한 업무는 뭐라 그랬죠? 커피 끓이고 청소하고 전화 받는 것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거기 보시다시피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이를 단순한 업무라 봅니다. 그래서 나오는 지문이 중개보조원은 현장을 안내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맞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버해가지고 현장을 안내해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하면 틀린다 그랬죠. 그죠? 특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 다음 했던 내용이
제3조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 앞으로 많이 이야기할 내용인데 중개대상물은 모두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습니다. 제일 하단의 표 보시면 토지, 토, 동그라미, 건축물, 건, 동그라미, 그리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래서 노래를 부를 겁니다. 토, 건, 입, 광, 공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중개 대상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혹 행여 빠졌을까봐 지난주 했던 거 잠깐 돌아보셨고 이제 17페이지로 오면 제4조입니다. 이 공인중개사 파트인데 여기서부터가 우리 단원의 본론입니다. 사실상. 자, 본론입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4조 공인중개사에 관련되는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단원입니다. 지금 이 단원을 시험 치고 계시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쳐서 어떻게 합격을 하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단원이 아주 재미있고 또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문제도 또 꼭 나옵니다. 그래서 편안한 단원이 출발하죠. 자, 상단 이런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그래도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시험 시행 기관장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시는 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시험을 누가 시행할까요? 시행기관장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상단의 교재 원칙적으로 누구?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이 시행합니다. 22회 때 출제 문제입니다. 자, 다시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토장관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2회 때 나왔다 그랬잖아. 그죠? 어떻게 냈겠습니까?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 그렇게 돼 있는데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국토장관이 시행한다. 틀린 것 찾아라는 것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장은 반드시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면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을 알았으면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앞에 있는 분들한테 본인은 시험 칠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황당해지는 모양이라 그죠? 뭐 당연히 있는데 왜 있습니까? 이러니까 그게 왜 황당한가 하면 이 지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교재에 우리 법에 응시 자격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응시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 대답이 황당해진다니까 그죠? 예전에 응시 자격은 이랬습니다. 시험 치는 날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자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런 조문이 있을 때는 20세가 안 되면 시험 못 쳤겠죠. 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외국인은 응시할 수 없었겠습니다. 그랬던 조문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 제한이 없다. 이렇게 돌았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아무나 응시할 수 있다. 이거를 꼭 입력해 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조문도 없었습니다. 20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고 용모 단정한 자여야 한다. 그런 조문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모 단정 안 해도 얼마든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건 자체가 폐지가 되니까 아무나 응시할 수 있는데 이 아무나 응시할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5살짜리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죠. 5살짜리 어린애도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가 올라오면 OX, O입니다. 지금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 5살짜리가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모른다. 그래야 되죠. 안 된다. 그러면 화내는 수 있습니다. 잘 찍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걔가 합격을 했다. 그러면 잘 찍어서 자격증이 교부될까요? 안 될까요? 자격증 교부해 줍니다. 자격증을 교부해 줬지만 19살이 될 때까지는 중개업을 못하는 결격사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험 지문에서 결격사유자도 응시할 수 있다. 시면에 나온단 말이에요. OX, O.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다시피 5살짜리가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도 나가서 하는 일이 몇 억짜리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팔겠습니까? 이러는데 5살짜리가 3억입니다. 4억 가져오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말 하는 게 안 맞죠?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 법은 19세가 넘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조금 더 갑시다.
하늘 쳐다보고 그죠?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는 사가 있습니다. 어디 쳐다보면서요? 하늘 쳐다보면서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는 자, 검치산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검치산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OX. O입니다. O. 시험 쳐가지고 학교하면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검치산자는 정상이 될 때까지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지 시험을 못 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험 지문에서 자기나 자기 가족 생활을 궁박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올라오면 X잖아. 그죠? 그걸 못 찾아낸다니까 지금. 그죠? 아무나 응시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에 베트남 여인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베트남 여인도 응시할 수 있다. OX. O. 외국인도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시험을 칠 수 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모르기는 또 뭘 또 몰라. 지금 정상인 여러분도 헤매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 여인도 응시할 수 있는데 시험 치면 진짜 모르겠습니까? 한국말 다 알아도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럼 어쨌든 베트남 여인도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개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에게 지금 중개업은 모두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 응시 자격은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데 이제 더 중요한 말이 나오겠죠. 응시를 못하는 자, 그를 응시 불가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두 사람이 더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거의 원래는 나온다. 딱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응시를 못하는 사람 1번 누구죠? 자격이 취소된 자 3년 동안 제한합니다. 2번 시험에서 부정행위한 자 몇 년 동안? 5년 동안 제한하니까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는데 못 치는 사람 두 사람은 꼭 잡으셔야 된다. 그죠? 자,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있답니다. 이때 자격은 무슨 자격일까요? 당연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단원에서 자격하고 딱 들으면 자동으로 공인중개사인데 정신없이 영양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미용사 자격이 취소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가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응시 불가입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 적발되면 부정행위자는 몇 년 동안? 5년간 응시 불가니까 누구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못 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시험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나도 여기에 하나 해당되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응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가면 다른 분들이 하니까 좀 쪽팔리잖아. 그죠? 오늘은 다 듣고 이제 내일부터 안 나오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석하지 마라 소리를 그 정도로 해놨습니다. 옆에 있는 분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가 취소된 자 3년 동안 불가, 시험에서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 불가인데 이제 요게 정리가 된 분들은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자격 취소자는 3년 동안 시험도 못 치지만 중개업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결격사유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결격사유 들어갈 건데, 그런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는 5년 동안 응시를 못한다 그랬지 결격사유다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즉시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인 수험생들은 강조를 안 하면 부정행위자는 5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이건 안다고. 그런데 즉시 중개보조원이 된다 그러면 중개보조원 되겠나? X로 막 따라 들어간다니까 지금. 그죠? 중개보조원 될 수 있습니다. 시험만 못 치는 사유지 중개업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 개념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칠 때까지. 들을 때는 잘 들어놓고도 찍을 때는 다른 데 가서 팍 찍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 단원에서 주의할 것. 그죠? 자격의 제한이었습니다. 자, 한 장 넘어가시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리되죠. 구분 실시의 원칙하여 첫째 줄에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다만 시도지사 또는 국토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차와 2차를 구분은 하되 동시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하단에 1차, 2차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이제 모든 국가고시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만 2차 시험을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고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개사 시험만은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한 자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시행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개사 시험은 예외적으로 전부 동시에 시행했고, 자, 이렇게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긴가 하면, 그날 1, 2차를 같이 치다 보니까 1차에 합격을 했는데 이 결과를 모르고 2차도 치고 있으니까 2차는 안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자, 1차는 합격을 했는데 2차도 다행히 합격했는 사람도 생기고, 1차는 안 되었는데 결과를 모르고 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2차도 안 되더라, 이런 사람도 생기고, 1차는 안 되었는데 2차는 되더라, 이렇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1차에 합격한 사람을 막 모아서 2차를 치면 그럴 일이 없는데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다 정했습니다. 1차에 합격하고 2차를 합격하지 않으면 그 다음 해 1차를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1차 시험이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2차만 쳐라, 이 말이겠죠. 1차를 면제해 줍니다. 1차도 되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2차도 되었더라, 그럼 물을 것도 없이 이거는 합격이다. 그 다음 1차는 안 되었는데 더 다행스럽게 2차도 안 되었더라, 그럼 잘 됐다, 불합격이다.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겠죠. 그런데 1차는 안 되었는데 결과를 모르고 치다 보니까 2차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 2차는 됐으니까 내년에 1차만 치겠다, 이런 수가 생기니까 이 시험을 뭘로 한다? 무효로 한다라고 네 가지 경우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 하단에 연결이 되어 있죠. 3번 시험의 일부 면제 별표 딱 합니다. 거의 뭐 해마다 시험 지문에 올렸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한자에다가 동그라미 1차를 면제해 줍니다. 방금 했던 내용이죠. 자, 지금 다시 묻습니다. 시험에 면제되는 조건이 뭡니까? 면제되는 조건이 뭡니까? 하면 1차에 합격한 자 다음 시험에 한하여 1차를 면제해 준다. 이게 면제 조건이죠, 그죠? 그런데 이를 대학원에서 부동산에 관련되는 석사 학위를 받은 자 1차를 면제한다, 이런 문제를 낸 적도 있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1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 이런 문제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되는 조건은 딱 하나 있다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설렁설렁 들으면 설렁설렁 따라갑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 다음 시험에 한하여라는 한자에다가 다시 동그라미를 딱 해놓고 이 조문이 지나가는데 한자를 못 찾아내면 점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1차를 면제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한하여 1차를 면제합니다. 이 한자가 스트레스 굉장히 줍니다, 여러분들. 한자를 빼면 이래야 되잖아요. 다음 해 시험을 1차를 면제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자가 들어가면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하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지나간 시험이 25회 시험인데 25회 시험에서 1차를 합격했다. 그럼 1차가 됐으면 이분은 2차만 공부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법에서는 다음에 한하여 그랬으니까 26회만 면제해 주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 이게. 그죠? 그런데 이거 한자를 빼버리면 다음번 시험에 1차를 면제해 주면 26회든 27회든 28회든 자기가 유리할 때 한 번만 면제받으면 훨씬 유리해지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이 한자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주는 단어입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원래 25회 시험에서 1차를 합격했어요. 그럼 26회 때는 이제 2차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험 치러 가는 날 한강 다리가 툭 떨어져 가지고 시험장에 못 들어갔어. 그러면 자기 탓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지만 다음에 한하기 때문에 27, 28회는 면제를 안 해준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한자가 빠져버렸으면 그냥 26회 못 쳤으면 27, 28회 때라도 한 번만 면제받으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자가 들어가 있는 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에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해 1차를 면제한다, 이래 들어가면 틀립니다. 반드시 뭐를 찾아내야 된다? 한하여. 그걸 한자에다가 동그라미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이 과목은 자기가 알고서 맞다고 찍었는 게 다 틀린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눈물 핑 돕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1번부터 10번까지 한 개도 안 맞았다, 계속 쫙쫙쫙쫙 틀리면 그걸 보고 우리 뭐라 부른다? 소나기가 온다 그럽니다. 쫙쫙쫙쫙 소나기가. 그런데 민법이든 공법이든 이런 과목은 틀리더라도, 아, 내가 몰라서 틀렸어, 이렇게 자기가 인정을 하니까 이게 억울하지 않는데,
나는 맞다고 찍은 것마다 다 틀리거든, 이게 지금, 그죠? 분통 터집니다, 완전히. 뭐를 놓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듣고 다 해결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강조할 거지만, 면제 조건도 기억하지만, 하나여 할 때 한자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이거 잡고 계셔야 됩니다. 들어가면 4번 시험 시기 가볍게 읽으시는데, 이 시험 시기에 대한 조문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 첫째 줄입니다.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OX. X. 자, 다시 읽습니다.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X입니다. X.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은 1년에 한 번 치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1회 이상 시행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지금 모든 국가고시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2차를 치니까 반드시 2번을 치도록 돼 있잖아, 지금. 그죠? 근데 우리는 동시에 시행할 뿐이지만,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친다 이래 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법 조문은 1회 이상 시행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시행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상. 이런 단어 놓치면 안 됩니다. 내려가서 4번. 너무나 잘 아시지만 시험의 실시 공고인데 예정 공고 언제까지 합니까? 2월 28일까지 관보와 일간신문에 공고해 줍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26회를 대비해서 지금 수험 생활이 막 출발되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내년에 시험이 있을지 없을지 또는 10월 달에 칠지 4월에 칠지 내년 1월 달에 칠지를 지금 알 수가 없잖아, 지금. 그죠?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경험치를 보니까 10월 말에 칩디다 이걸 예상하고 있는 거지 그때 시험 친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는 시작했는데 이게 내년에 칠지 시험을 칠지 안 칠지, 그죠? 지금 내년에 시험 준비해서 지금 스케줄이 딱 출발됐는데 갑자기 내년에 올해는 시험 없습니다. 이러면 이거 얼마나 이러면 황당하겠어, 그죠? 또는 10월 달에 친다고 알고 있는데 2월에 응시하게 치겠습니다. 이것도 황당한 소리죠, 그죠? 수험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정 공고를 하도록 법이 바뀐 거예요. 언제까지 예정 공고해 준다? 2월 28일까지. 그러면 이제 지금이 11월이죠. 그럼 2월 28일 전까지는 올해 시험은 언제 있습니다라고 예정 공고를 해줍니다. 그럼 예정 공고 해주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죠? 그리고 예정 공고가 되면 사실 그 날짜로 확정됩니다. 예정을 그래 해놓고 또 다른 날짜로 바꿀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예정 공고 2월 28일까지 해주고, 그럼 예정 공고가 됐으니까 이제 확정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확정은 언제까지 한다? 제일 하단 시험일로부터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해 주는데, 이 90일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6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60일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놈이 60일로 들어오면 틀릴 것이다를 대비하면서 지문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중개사 시험을 90일 전으로 확정해 준다라고 법이 바뀌면서 전국의 국가고시가 전부 90일로 통일이 됩니다. 옛날에는요, 뭐 사법시험은 60일 전에, 뭐 의사시험은 며칠 전에, 수능은 며칠 전에 날짜가 공고하는 날짜가 다 달랐는데 중개사 시험을 90일로 바꾸면서 이제 국가고시는 전부 통일되게 90일 전에 확정해 주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90일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자, 이거는 이제 법 조문이고 현실적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11월인데 다음 달 12월이 되면 벌써 시험은 예정 공고를 해줍니다. 법에서는 언제까지 하라 그랬죠? 2월 28일까지 하라 그랬지만 12월 달까지 해줘도 법에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다음 달이면 벌써 예정 공고가 나와요. 그게 왜 나오는가 하면 12월 말쯤 되면 내년도 국가고시 시험 일정표가 나올 때 그때 벌써 예정표가 다 들어가거든.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은 다음 달이면 이제 내년 시험은 언제쯤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시험 조문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체크하면서 따라갑시다. 참고로 지금까지 그 중개사 시험은 모두 일요일 실시됐습니다. 모든 시험이 토요일 실시했는데 지금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되다 보니까 금요일이면 벌써 금요일 저녁이면 휴무로 접어들잖아, 그죠? 그리고 토요일 휴무하고 또 일요일도 휴무인데 일요일 시험을 치니까 이게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모든 국가고시는 토요일로 바뀌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만 굳이 일요일 쳤습니다. 왜 그걸 일요일 쳤는가 하면 응시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 중에서 응시 인원이 제일 많은 시험이 뭘까요? 수능입니다. 수능. 오늘 시행하고 있죠. 오늘 몇 명 응시할까요? 대략 60 몇만 명 하죠, 그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 중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 게 수능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완전 국가가 비상 걸려 있죠. 뭐 출근 시간도 1시간 늦춘다. 뭐 1시부터 비행기를 몸뜨게 만든다. 완전 국가가 비상 걸려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가장 시행하는 인원 중에 제일 많은 게 수능이라면 두 번째 많은 게 뭘까요?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네 번째는 저도 잘 모릅니다. 뭐가 있는지는. 그래서 중개사 시험이 한때는 36만 명 정도 응시했습니다. 그럼 인원이 좀 많다라는 느낌이 좀 오는지. 그랬던 것이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따라 내려오면서 지금은 약 12만 명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을 기준으로 10만 명에서 이렇게 탁 꺾고 올랐습니다. 인원이 쭉 이렇게 응시자가 내려오다가 이제 탁 꺾고 다시 인원이 올라갑니다. 요게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부동산 경기하고 연결됩니다.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탁 꺾어서 올라가는 타임에서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합격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렇게 경기가 계속 좋으면 좋잖아, 그죠?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 있습니다. 경기 좋을 때 공부하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몇 년 공부하다가 합격해서 나가보니까 썰렁하게 북풍 한술 몰아치는데 혼자 딱 서가지고 중개업해볼까 이러는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경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뭐 해놔야 된다? 준비해놔야 돼요. 해놓고 좋아지면 돈 벌러 나가야 돼. 그죠? 여기 앉아서 공부할 시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이밍이 좋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을 기준으로 응시론이 이렇게 탁 꺾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 쪽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다시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원래 열심히 공부하셔서 일단 합격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게 목표입니다. 자, 어쨌든 예전 공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원서를 제출한다. 스토리가 그래 가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서를 제출할 때는 응시 원서를 제출하고 2번 수수료가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얼마 납부할까요? 아시는 분은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이겠죠. 우리는 석사 과정에 와 있는 분들이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1차는 14,000원, 2차도 14,000원이니까 뭐 13,70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합이 한 27,000원 정도가 응시 수수료입니다. 참고로 이제 국가시험 중에서 응시 수수료가 지금 28,000원쯤 됩니다. 제가 이랬잖아, 그죠? 비싸다, 싸다? 쌉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28,000원도 좀 뭐 많이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국가시험 중에서는 가장 쌉니다. 제가 국토부에 있는 관계자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그 금액의 배 정도를 더 지원해서 시험을 진행한대요. 그럼 28,000원 받아가 뭐합니까? 하면 뭐 당연한 거죠. 출제위원들 수당, 그 다음에 거기 숙박비 이런 거, 그 다음에 문제를 출제하면 인쇄해야 될 거고, 인쇄비, 거기다가 배송해야 되죠. 전국에 배송하고, 감독자들의 감독 수당 줘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를 빌리는 장소비, 이런 경비로 사용하는데, 지금 받았는 금액으로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대요. 국가가 반을 더 지원해줘야 이제 진행한다. 그래서 좀 더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 들은 지가 한 3년 됐는데 지금 계속 28,000원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응시 수수료가 있다. 자, 이 정도는 당연하죠. 더 중요한 말이 내려옵니다. 3번 응시 수수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어떤 시험 공고문이든지 공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시 원서를 제출한 자가 응시하지 않으면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 시험은 반환해 준다라고 돌았으니까 이게 취지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수료의 반환에 동그라미. 얼마를 반환해 줍니까? 하니까 1번 수수료를 과온합했다. 잘못 냈다. 그러면 잘못 냈는 금액은 전액 돌려주겠다. 뭐 그런 건 상식이겠죠. 시험 시행기관이 귀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다. 그러면 전액 돌려줍니다. 시험 시행기관에서 잘못했으니까. 그 다음 응시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면 역시 전액을 반환해 줍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가 시험용입니다.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내로 취소하면 얼마? 60% 반환해 주고 4번에서 정한 기간을 경관 날로부터 10일 내로 취소하는 경우에 시험일로부터 10일 줄 딱 꺼놓고 별표 딱 찍어 놓습니다. 취소하면 수수료 50%를 반환해 줍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여기가 원서 접수 마감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원서 접수하시겠지만 마감일까지 접수 잘 안 하죠. 언제 하는가 하면 마감되기 전에 대체적으로 원서 접수합니다. 마감되고 난 뒤에 접수하러 오는 사람은 없잖아, 거의, 그죠? 그러면 마감일 전에 접수를 했다가 철회를 하면 100% 돌려준다. 지금 이랬습니다. 근데 접수 마감이 되고 7일 내로 하면 얼마를 돌려준다? 100분의 60, 60% 돌려줍니다. 그 다음 7일 내로 하면 100분의 50을 돌려준다.
법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 7일이 아니고 지금 뭐 줄 것입니까? 시험일로부터 10일 전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법이 개정됐다라는 말은 시험을 치는 수험생 여러분 입장에서 유리한 거다, 불리한 거다. 유리한 거다. 유리한 조문은 알아놔야 된다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말이잖아요. 8월 1일이 마감일이었다. 그러면 예전에는 7일 내로, 그러면 8월 8일까지 하면 100분의 60 돌려줬겠죠. 다시 7일 내로 8월 15일까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다? 시험일로부터 10일 전이니까 시험이 10월 26일이면 10월 16일까지 반환하면 50% 주겠다. 지금 이 말이 됐잖아. 그죠? 수험생에게 훨씬 유리하게 바뀐 조문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시행 기관에서도 이렇게 유리한 조문을 당신들 알고 있느냐? 이런 쪽에서 시험을 잘 겁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는 내용 중에서 수험생에게 유리한 부분 특별히 강조 많이 할 겁니다. 너희 권리를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문제에 잘 낸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년에 한 번꼴로 냈습니다. 시험일로부터 10일 전 얼마? 100분의 50을 반환해 줍니다. 내려갑니다. 3번. 이제 원서도 접수했으면 합격자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합격자의 결정. 너무나 잘 알다시피 1차 시험은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옆에다가 크게 적습니다. 이를 절대평가 이렇게도 말합니다. 꽈락 없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자로 하겠다. 절대평가입니다. 내려가면 2번. 2차 시험은요. 하니까 마찬가지. 2차 시험도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니까 절대평가가 원칙인데 다만 돌았습니다. 다만의 동그라미. 시험 시행기관장이 수급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줄 것입니다. 미리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까지 줄 거놓고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했다라는 말은 원래 1000명을 뽑겠다, 5000명을 뽑겠다 이렇게 인원을 딱 공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옆에다가 상대평가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상대평가라 부릅니다. 조심해야 될 거 하나 보이죠? 여기 상대평가를 할 때는 60점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40점 이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그러니까 원래 1000명 뽑겠다. 그러면 40점 이상자 중에서 1등부터 1000등까지 뽑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걸 상대평가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험이 공고되는데 원래 2차 과목을 상대평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골 때립니다. 완전히.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이든 60점만 받으면 합격이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절대평가인데 원래 시험 공고에서 2차 과목을 상대평가하겠습니다. 이러면 자기 과목이 85점이 나와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이게 등수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상대평가로 가면 공부가 엄청나게 세지고 깊어집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60점이 아니라 70점을 받아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그죠? 그 다음 상대평가를 하면 옆에 사람하고 내하고는 완전 적꿀입니다. 제가 되면 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대평가 하면 수험 분위기도 썰렁합니다. 지난주에 빠지는 자료 있냐? 이러면서 틀린 자료만 빌려줍니다. 이거 봐라. 이러면서 분위기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죠? 근데 절대평가로 갈 때는 그럴 일이 없죠. 니도 되고 나도 되자. 이렇게 가니까 서로 동반의식이 있잖아. 지금. 그죠? 상대평가로 가면 얼굴 까매집니다. 완전히. 근데 지금까지 상대평가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3번 정도 있었습니다. 3번. 언제든지 상대평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중개사 숫자가 너무 많다 이런 말 가끔 여론에서 나오는 거 듣죠? 그런 말 누가 할까요? 지금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가 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나오는 걸 반갑지 않다니까. 그죠?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자기들 할 때는 몇 명이나 대놓고 이제 나쁜 놈들 이렇게 욕을 하지만 입장 바꾸면 똑같아져요. 여러분도 원래 만약에 합격했다. 그럼 내가 합격하고 난 뒤에 내년부터 합격자 많이 나와야 된다. 한 놈도 안 나와야 된다. 한 놈도 안 나와야 돼. 입장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 욕할 입장은 못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이 언제든지 법조문대로 상대평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절대평가할 때 빨리 합격하셔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렇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래 26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상대평가할까요? 절대평가할까요? 답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시험이 확정 공고를 해줘야 안다고. 그지? 확정 공고할 때 합격자 결정 방법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고요. 그러면 확정 공고 언제 한다 그랬죠? 시험일로부터 90일 전에 하잖아. 그지? 그때 시험 요강을 발표할 때 원래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가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절대평가할 거야. 이렇게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건 돼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확정 공고할 때 원래 시험 며칠 날 치는 공, 과목은 뭔 공 이런 건 안 봐도 돼요.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합격자 결정 방법을 어떻게 하지? 이거를 신경 써야 된다고 시험 치는 분들은. 근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절대평가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왜 그래 보는가 하면 지금 벌써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지난 시험에서 1차 합격해서 2차만 준비하는 분이 있다니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니부터 상대평가하라 이러면 불이익을 받잖아. 그죠? 그래서 공고를 할 때는 내후년부터 2차 상대평가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그 사람이 불이익을 보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 26회도 절대평가로 갈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이걸. 그죠? 1차 합격자가 벌써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원래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데 원래 시험 7월 달에 공고 딱 하면서 내후년부터는 상대평가합니다. 그러면 까매집니다. 생각이. 지금까지 상대평가한 적도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합격자 결정 방법도 의미 있게 잘 보셔야 돼요. 아, 원래 열심히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마음을 쪼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결석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도 굉장히 연결했죠. 그죠? 이왕 힘들게 시작한 거 꼭 원래 합격하도록 매진하셔야 됩니다. 매진. 하단에 내려가면 동점자 처리 물을 것도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뽑겠다 이랬는데 1등부터 1000등을 뽑아놓고 보니까 1000등에 해당되는 점수자가 동점이 50명이 나왔다. 그러면 다 50명 다 합격시켜 주겠죠. 그러면 1050명이 합격되는 거예요. 그죠? 동점자 처리. 나중에 여러분 주 교재가 나오면 아마 그 앞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교재 제일 앞장에 이렇게 보시면 왜 해바다 몇 회에는 몇 명 합격했고 이런 안내장이 있잖아. 그죠? 거기 유심히 보시면 어떤 해에 보면 1076명, 5034명 이런 숫자가 보인다고. 그때 그거 뭐 있는 거다? 상대평가입니다. 그거. 그래서 숫자가 5000명을 뽑겠다 해도 동점자는 다 합격자 해줘야 되니까 5076명 이래 나오는 게 있다니까. 그죠? 그리고 한 3번 정도 상대평가했고 나머지는 다 절대평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라도 상대평가 갈 수 있다고 법조문이 되어 있다는 걸 잘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거기다가 이제 갑자기 상대평가를 하면 수험생들의 반발이 많을 수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중개사 숫자를 좀 줄이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그냥 줄이자 이러면 쏙 들다 보이니까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여 글로벌 이런 거 갖다 걸어놓고 시험 과목에 영어를 넣읍시다 이런 소리에서 넣는다니까. 그죠? 만약 시험 과목에 영어 딱 들어오는 순간 내일부터 이 자리에 반은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목도 건드리려고 그런다니까. 그죠? 글로벌만 갖다 붙이면 뭐 다 말 되거든 요즘 세상에. 그죠? 그 영어를 도입해야 된다. 또 시험 과목이 너무 많다. 줄이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어쨌든 어떤 변화가 오게 되면 여러분한테는 불편하다고. 그죠? 지금 현재 기준에서 꼭 합격하도록 신경 쓰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20페이지 출제위원의 임명. 자, 출제위원 첫째 줄에 시험시행기관장은 동그라미 놓고 부동산 중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묻습니다. 출제위원은 누가 임명할까요? 동그라미 했잖아요. 시험시행기관장은 그랬습니다. 이걸 시험에 어떻게 걸까요? 출제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국토장관이 임명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틀린다.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자, 출제위원은 누가 임명합니까? 시험시행기관장이 임명합니다. 하단 5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별표 딱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설됐습니다. 자, 신설되었고 요약집이니까 지금 입문서에서는 간단하게만 접근하지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옆에다가 위원장 적어놓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그거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된다고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그렇게 수정됐습니다. 이제 주교재가 나오면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는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냅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장관이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다. 그죠? 그거 짚으라고 개정된 내용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시험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죠? 자, 참고로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가 하단에 나오는데 자격증을 받았던 자가 왜 취소될까요? 본인 생각으로. 빨리 웃지만 말고 이야기해봐요. 빨리.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지금 공부할 건데 왜 취소될까요? 나쁘게 쓰면 너무 추상적이다. 나쁘게 쓰면 그래 자격증에다가 뭐
뭐 장난을 하거나 낙서를 하면 취소되는갑다. 그죠? 나쁘게 썼으니까. 땡 틀렸고. 자격증이 왜 취소될까요? 아, 그렇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얼마 받고 양도 대여하다가 적발되면 취소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때는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자격증 어떻게 하면 취소될까요? 또 양도 대여 그거 하나만 생각났습니까? 자,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이 왜 취소될까요? 아, 범법 행위를 했다. 아, 딱 말도 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면허증이 왜 취소됐을까요? 하니까 음주해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 음주 100병 해도 취소 안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음주를 100병 하거나 말거나 그죠? 음주하고 운전해도 괜찮습니다. 적발이 되면 그죠? 적발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죠. 그 적발되는 것도 또 뭐 수치가 있죠. 얼마 이상 되면 취소된다. 이렇게 사유가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운전면허 취소되는 사유 100% 시험에 나옵니다. 그거. 면허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거 알고 있느냐 이런 취지거든.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는데 공인중개사 취소 사유 시험에서 안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단 제일 밑에 취소 사유 봅니다.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취소됩니다. 부정 동그라미. 2번 다른 사람에게 좀 전에 답이 나왔죠.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겠다. 그럼 자기 성명이라는 말은 내 이름을 가지고 저 사람이 일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게 양도대여예요. 그 말이 바로 밑에 붙었죠. 3번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하는 경우. 양도 동그라미 대여 동그라미. 4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정지의 동그라미 뻐적뻐적 일을 하고 있으면 취소됩니다. 마찬가지 5번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뻐적뻐적 일을 하면 역시 정지의 동그라미 정지받은 자 업무 보고 있으면 무조건 취소돼갑니다. 마지막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에 밑줄 딱 꺼놓고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취소됩니다. 징역형도 동그라미. 그래서 시험 치는 그날까지 여러분한테 노래 부를 겁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지금 좀 전에 제가 먼저 물었었죠. 앞에 수험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쁘게 사용하면 이렇게 대답이 들어오지만 이제 이 시간부터는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요 하면 지금 동그라미 한 거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하면 양대 부정 징 노래 부를 겁니다. 시험 첫날까지. 자, 양이 뭘까요? 방금 보셨죠? 양도하거나 대는 대여하거나 부는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은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고 있거나 징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 하면 노래 제목이 뭐다?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간다.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이것도 그냥 양대 부정 징 이러면 재미없거든요. 잠도 좀 깨고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이런 음악을 좀 타야 돼. 그죠? 보통 우리는요, 날씨가 되게 덥다, 오늘 되게 춥다, 엄청 춥다를 징하게 춥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심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게. 그죠? 그러니까 양대로 부정을 어떻게 하면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갑니다. 그래서 딱 잡아놓고 지금은 노래만 잡아도 돼요. 나중에 가사는 마르고 닳도록 할 겁니다. 마르고 닳도록. 그런데 지금 이 공부를 먼저 해보신 분은 자격 취소 사유는 100% 시험에 나오거든요. 100%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암기법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암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알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괜히 섞어가지고 헷갈리지 말고. 근데 안 만들었다면 이래 따라갈 겁니다. 앞으로 양대로 부정을 찡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간다. 됐죠? 그때 오른쪽에 가면 취소 절차가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아주 귀하기 때문에 취소 절차가 시험에 잘 들어오는데 첫째 줄에 보면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를 하기 전입니까? 한 후입니까? 전에도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이라는 말이 돌았는데 여러분 50 청문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청문을 한다. 청문이 뭔가 하면 들을 청자입니다. 시청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시청자 할 때 청 듣는 것,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 사유는 반드시 전에 청문을 해주는데 물어준다 이 말이에요. 당신 양도했습니까? 대여했습니까?
정지 기간 중에 뻐적뻐적 일했습니까? 물어보고 취소시켜야 된다고. 근데 안 물어보고 취소시키면 그 취소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취소되고자 하는 자의 뭐를 인격을 보호해주는 제도죠. 그래서 이건 기억해놔야 된다고요.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뭐한다? 청문합니다. 그런데 취소하고 난 뒤에 열받게 취소 다 시켜놓고 양도했어요. 이래 물어보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취소하기 전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사전 구제 절차라 그래요. 사전에 구제해주는 절차입니다. 자, 다 정리해서 취소되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청문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들어갈 것. 청문을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게 하나 보여야 돼요. 양도했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취소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대여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법에 의해서 징역을 받은 자는 청문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 청문할 필요가 없는가 하면 확정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았다. 이 말은 지금 그 사람이 어디 가 있다? 교도소 가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교도소 가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교도소 왔습니까? 취소해도 될까요? 이런 물어본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 지금 이게. 그죠? 그래서 청문을 하되 반드시 청문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확정된 사실은 청문하지 않는다. 그죠? 나머지는 다 청문합니다. 그 다음 취소가 되고 나면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취소되더라도 보고하는 제도가 없는데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해놨어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를 한 때는 5일 내로 5일의 동그라미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그 님자 빠졌죠?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온 동네방네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해 줍니다. 이런 제도가 어디에만 있다? 자격 취소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옆에다가 가문의 영광 이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격 딱 취소되면요. 여러분 이름이 국토장관님에게 며칠 만에 올라간다? 5일 만에 딱 올라간다니까요. 평소에 국토장관한테 이름 올라갈 일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가문의 영광이라니까 완전 취소가 되면. 그리고는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 다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그 시도지사가 그죠? 그 이름을 3년 동안 안주머니 딱 넣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가문의 영광이잖아. 그죠? 서울시장 누구? 박원순. 경기도지사 누굽니까? 남경필. 이런 사람들 다 통보해 준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3년 동안 딱 쥐고 있는다니까요. 왜 3년 동안 쥐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들으셨죠? 한번 취소가 된 자는 3년 동안 응시 못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취소된 자가 내년에 강원도 가서 시험 치는 걸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 다 통보 딱 해줍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자격이 딱 취소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국토장관님에게 5일 만에 이름 올라가고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 통지해 줍니다. 지금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자격이 정지되면 보고하고 통지된다. 이런 문제에 당한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을 귀하게 여긴다는 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공부한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합격이라도 해봐야 한번 취소라도 될 거 아니라 지금 그죠? 취소가 되면 이제 가문의 영광의 코스로 접어듭니다. 국토장관님에게 5일 만에 보고하고 온 동네방네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해 줍니다. 내려가면 4번 자격 취소의 효과 따질 것도 없죠. 자격 취소되면 중견무 종사할 수 없다. 시험도 3년 동안 못 친다. 이런 것들은 다 이야기됐고 하단 제일 밑에 자격증의 재교부 물어나마나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면 재교부할 겁니다. 크게 문제 안 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하는 내용을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장 딱 넘기시면 자격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받은 자가 이제 뭐를 합니까? 중개업을 하는 절차로 접어듭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단원의 본론이 출발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왜 취득하지요? 취득해가지고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중개업을 하는 단원으로 접어들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개설 동목 따라가도록 합니다.